책 제목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그중 제4장 동북아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와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쓴 민경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의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요약했기 때문에 양이 좀 많고 양이 많아서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려다 보니 반말로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북한 연구에 대한 시리즈 중 하나이고 2010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1. 머릿말.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구축을 위한 노력과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고 그중 최대 난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관계의 정상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관계의 해결은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견인할 것이고 경제 강국 건설을 추구하는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경제체제 변화를 모색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체제전환 사례가 북한에게 주목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중국의 체제전환은 동북아 체제전환국 중에서 권력 지배 구조와 사회주의의 기본 모형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의 성과를 보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중국의 체제전환이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지리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 지원과 기술 인력 활용은 경제체제 전환의 중요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 경제적 변화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법제 중 하나가 바로 노동법제인데, 그 이유는 노동법제 변화가 바로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직접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이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에 맞추어 어떻게 노동법제의 내용을 변화 발전시켜 왔는지를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획경제에 기초한 북한의 현행 노동법제는 경제개혁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체제전환국 노동법제 기능적 변화. 노동법제는 경제 구조와 그 조화 속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질서를 무시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힘들다. 즉, 노동법제와 경제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노동법제는 국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이 경영 효율성의 확대를 위해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반면 노동자에 대한 모든 사회적 편익을 제공할 의무는 피할 수 없었다. 또한 단체 협약은 물론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도 존재할 수 없었다. 국가, 기업, 노동자들 사이에는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 분쟁에 대한 제도 자체가 이론상 존재할 근거가 없었다. 노동조건 등에 관해서는 사회주의 노동법제에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노동자의 고용은 국가에 의해 배정되었기 때문에 노동계약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사회주의 노동법제 기능은 결국 노동력의 통일적 동원과 관리를 통한 사회주의적 노동질서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체제전환국에서 나타난 노동법제의 일반적 기능 변화 1989년 이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 질서를 수용하면서 기존 노동법제 또한 포기하였고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요소로 하는 자본주의적 의미의 노동법 질서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는 특히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연합에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을 준비 중인 유럽 체제전환국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었다. 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 개방에 따른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한 또 다른 유형인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쇄신 정책을 채택하면서 체제전환을 시작했다. 국유기업이 민영화되고 외국 투자 기업이 진출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노동법제의 새로운 정비가 시작되었다. 베트남 노동법은 국가에 의한 노동 배치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노사 간의 노동 계약을 수용하였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인정되었다. 다만
노동조합은 사회주의 형태의 국가 노동행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중국 노동법제 발전. 1. 중국 노동법제의 역사적 발전. 중국 노동법제 발전은 1978년을 전후로 크게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 1949년부터 1978년까지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시기 1978년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는 한마디로 계급투쟁의 시기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시기는 생산력 강화의 시기로 말할 수 있다. 1.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된 이 시기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 모순이 새로운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당 중앙에 의해 규정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계급투쟁을 중국 공산당의 정치 노선으로 채택했다. 그래서 노동법제를 포함한 법제의 초점은 자산 계급의 경제적 토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통치 아래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를 사회주의적 형태로 개조하는 데 있었다. 중국 노동법제 발전의 우여곡절은 1978년 12월 제11기 삼중전후의 결의를 통해 새로운 방향, 소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나아가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노동관리 모형이 정책 조정에서 법률 조정으로 전환되면서 시장경제체제 하의 노동관계 조정의 새로운 틀을 만들게 된다. 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시기 1978년 이후 생산 관계에서 생산력으로, 즉 계급투쟁에서 생산력 향상을 위한 경제건설로 당의 정책 중심이 옮겨가면서 시장경제체제의 수용에 대한 이념적 정당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중국 노동법제의 새로운 변신이 사실상 시작되었다.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날로 증가하는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요구와 낙후된 사회생활 사이의 모순을 현 단계에서 중국 사회가 처한 주요 모순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건설이 요구되었고, 시장경제질서의 점진적 구축과 함께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이 필요했다. 중국 노동법제는 먼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노동의 시장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제시했고, 1980년 광동성 경제특구의 외자 기업에서 처음으로 노동계약제가 채택되어 1983년 중국 전역으로 계약 고용제가 시도되었다. 그 밖에 임금제도, 실업보험, 해고 및 사직과 관련한 노동쟁의 처리,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도 입법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이지만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노동법제 개혁은 한편으로 노동시장의 확립을 추동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한 반면, 시장화와 민영화의 진행으로 노동 문제의 심각성이 표출되어 빈번한 노동쟁의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노동쟁의 처리 조례를 제정했고,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1994년 노동법은 중국 최초로 자본주의적 의미를 갖춘 노동계약제를 확립한 종합성 법률이며, 그 핵심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고용의 탄력성을 요구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에 주안점을 둔 현행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래서 후진타오에 의해 2006년 이래 기존 성장 위주의 선분론에서 균형 성장과 분배 형평을 추구하는 균분론으로 바뀌게 되면서 현행 노동법에서 노동계약 부분을 분리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을 2007년 제정했다. 이 법률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중국 노동법제 안정적 발전을 주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실험 과정을 거쳐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방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실험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것을 종합하여 법제화하는 방식인데, 따라서
중국의 실정법은 해당 영역의 실제적 실천을 법의 형태라는 이론으로 총괄한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참고. 이는 모택동의 실천론에 근거한 유물론적 관점에 따라 중국의 입법은 먼저 정치적 조치에 대한 인민의 의견을 분석한 후 그것을 일정한 지역에서 실천을 통해 시험하고 마침내 전국적 범위에서 임시적 혹은 정식의 법규를 제정하게 된다. 그 후 실천이 제정법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사실에 근거하여 수정을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순환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제한된 공간인 경제특구에서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는 이러한 실험적이고 단계적인 중국의 사례는 북한 경제특구의 노동법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제특구의 노동법제 1978년 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공산당의 노선으로 채택되면서 경제건설을 위한 시장경제의 요소를 수용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경제특구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규율하는 노동법제 개혁에서 시작되었다. 경제특구 내에서는 기존 사회주의적 노동관계에서 탈피하여 기업이 자주적으로 노동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의미의 노동계약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여러 경제특구 중에서도 광둥성 심천경제특구의 초기 노동법제 경험은 북한 경제특구와 나아가 향후 북한의 국내 노동법을 개선하는 방향 설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심천경제특구는 많은 노동 관련 규범적 행정 문건을 만들어 노동 문제에 대응했다. 그러나 법률적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어 위반했을 경우 구체적 제재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 집행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내부 통지를 통한 관리 또는 법률을 대신한 정부 명령에 의한 규율 등은 노동시장에서 시장의 질서를 위축시키고 왜곡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노동자 채용의 경우 중국 주관 부서가 외자 기업에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해고할 때는 주관 부문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노동력 수급이 중국 당국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임금지불 제도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마찰과 각종 자의적 해석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임금은 노동자 본인에게 지불하도록 직접 지불 원칙이 강제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노동 알선기관을 통해 간접 지불이 이루어졌고 수령액은 지불된 금액의 일부분인 경우도 오히려 많았다. 이런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1988년 광둥성 경제특구 노동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이전의 각 지침들을 종합하여 제정되었다. 광둥성 경제특구 노동조례는 중국 최초로 시장경제체제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한 노동법규로 평가받을 수 있고 1994년 제정된 중국 노동법의 내용이 이 조례와 대부분 동일하였다. 이 조례는 기업의 고용자주권 보장과 함께 기업이 수요에 따라 노동자를 자유롭게 채용하고 외자 기업은 중국의 기타 지역에서도 노동자를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 노동취업소개기구를 설립하여 특권의 기업과 노동인력의 수급이 자유롭게 조절될 수 있게 노동시장 형성을 지원하였으며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 임금, 해고와 사직 등 노동보호 관련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비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그리고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노동쟁의중재위원회를 설립하고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어 노동쟁의 처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심천경제특구는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에 부합하는 노동법제를 실험적으로 시행하여 성공함으로써 이를 국내 노동법제 개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제한된 지역의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진화와 발전의 과정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노동법제가 국내에 확대 실시된 이후 노동관계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중국 노동법 제도 점차 노동관계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 3. 중국 노동법제의 이념적 변화. 중국의 현행 노동법제는 자본주의적 법률 체제에서 생성 발전한 것이 아니다. 공산당에 의해 규정된 당의 정치 노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 건설을 표방하면서 나타난 성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법령은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무게를 두면서 사용자는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반면에 노동자는 약세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부작용이 생겨나면서 중국 노동법의 이념의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 효율성의 극대화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제 가치관이 전환되어 갔다. 특히 2006년 후진타오에 의해 제기된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강령과 함께 노동, 사회보장 및 기타 분야에서 법 제정이 추진되었고 노동관계의 불평등 지위를 개선하여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1992년 현행 노동법에서 노동계약 부분만 분리하여 제정한 2007년의 노동계약법은 노동자 권익 침해에 대해 배상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종신계약을 의무화하였다. 중국 노동법제 기본 원칙은 노동관계가 국가에 종속되는 형태인 국가본위체제에 맞추어져 있었다.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사용자는 고용주체로서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국가 외에 서로 다른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더 이상 기존의 노동법 체제를 고집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래서 노동법제는 국가본위체제에서 사회본위체제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 취업제도에서는 국가의 통일적 직장 분배 방식이 사라지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이 인정되었다. 사용자도 피고용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계약제를 도입하여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평등한 노동관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또한 집단 노동계약제를 통해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그들의 권익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토대로 마련되었다. 현재 중국에서의 집단계약 제도는 불완전하게 정착되어 있다고 평가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집단계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노조 체제의 결함, 노동자의 낮은 인식도, 집단계약 관련 입법의 낙후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집단계약제를 개선하는 것은 향후 중국 노동법제의 체제를 조정하는 발전 방향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4. 중국 노동법제의 주요 변화 내용 1. 노동계약의 제도적 확립과 고용의 안정화. 중국의 노동계약제는 1978년부터 일부 지역과 기업에서 시험적으로 시도되었다. 처음엔 1986년 국유기업의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다가 1992년 노동부는 마침내 전원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게 된다. 그 후 1994년에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제정을 통해 노동계약에 대한 전문 규정이 마련되면서 노동계약 제도에 따른 고용 방식을 채택한 노동법제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그 후 경제 구조 조정, 고용 형식의 다양화 및 노사관계의 변화에 맞물리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노동계약법이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노동계약 체결률 증가와 노동계약의 단기화에 대한 개선을 통한 노동자의 취업 안정성을 촉진하는 것인데 노동계약 체결률 증가는 노동계약의 의무화를 통해 노동계약 단기화에 대한 개선은 계약의 단기화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기초를 확보하려 하였다. 노동계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오직 경제 발전만이 지상과제였던 1994년에 제정된 노동법은 고정기한 고용 방식을 원칙으로 했었다. 다만 10년 이상 근속자이면서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무고정기한 계약을 의무화했다. 기업은 당연히 단기 계약 일변도의 고용체제를 채택하게 되고 노동자의 고용은 당연히 불안정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노동계약법은
종신 노동계약을 도입하여 장기 고용 형태를 촉진토록 유도했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종신 노동계약의 체결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요건은 1. 해당 기업에서 10년 이상 연속 근무한 노동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2. 2회 연속 고정기간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이 해고제의 도입과 운용 중국은 해고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노동계약 제도의 도입과 1994년의 노동법 제정을 통해 해결했다. 노동법은 정년 퇴직과 같은 일반적 해고와 징계 해고 외에도 정리 해고를 채택하고 있다. 정리 해고의 요건은 4가지의 경우로 제한했다. 기업 파산법 규정에 의거해 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한 경우, 생산 품목 변경이나 기술 혁신 또는 운영 방식 조정으로 노동계약을 변경한 후에도 감원을 해야 하는 경우, 객관적 경제 환경의 중대 변화에 따라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세분화했다. 정리해고 제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법률상의 제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시해고 형태인 샤강 하강 담당직을 내려놓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유기업에서 고정공제의 해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잉여 노동력의 합리적 대책이 아니라 중국 사회주의 체제가 낳은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샤강은 노동자의 최저 생활비를 3년간 보장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사회보험이나 노동계약제 등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노동조건의 다양화. 중국은 임금, 노동시간 및 휴가, 사회보장 등의 근로조건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발전해왔다. 임금제도에 있어 중국은 기본적으로 안노분배 원칙, 즉 노동에 상응하는 분배의 원칙과 동공동수 원칙, 즉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의 원칙, 경제발전에 따른 임금의 점진적 제고 원칙 등을 임금 관련 입법의 기본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건국 이래 장기간 노동자의 임금 수준 및 기업 내부의 임금 분배에 대한 통제가 국가에 의해 행해져 왔다. 그러나 1978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시기 이래 기업 내부의 임금 분배 자주권은 더욱 확대되었다. 1994년 노동법 제43조 제2항에서 국가는 임금 총액에 대해 거시적 조정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노동자 보호와 반대되게 임금 수준 결정권을 일방적으로 기업의 자체 권리로 간주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후진적 입법 이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금을 둘러싼 노동 문제의 발생이 급증하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관련 법규를 정비했다. 1995년부터 시행한 노동법에 의하여 모든 사용자는 최저임금 보장 제도를 실행해야 하고 지역 간 경제 발전의 수준 차이와 사회 평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기존 주당 48시간인 표준 노동시간을 1994년 2월 44시간으로 단축했고 1995년 노동법을 시행하여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주 40시간을 노동표준시간으로 삼았다. 급속한 단축을 추진한 것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배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늘리기에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주 5일 근무를 통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주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이 기본적인 3대 보험으로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고 그 외에 산재보험, 육아보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 체제는 그 대상이 아직까지 도시 호적을 가진 노동자에 한정되어 있어 농촌 호적인 노동자의 사회보장 제도는 중국 당국이 해결해야 할 향후 과제이다. 4.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자 조직. 중국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1950년 최초로 제정되어
42년이 경과한 1992년에야 비로소 개정되면서 이때부터 중국 노동조합도 법리상 노동쟁의의 처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2001년 노조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기능을 규범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있었다. 첫째는 노동조합은 자신의 정관에 공산당 영도 아래 노동자를 단결시키는 연결고리이자 집권당의 외부 군중 조직으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근본 문제는 체제 문제이다. 노동조합법은 노조조직에 관하여 상급 노조조직이 하급 노조조직을 영도한다고 규정하여 설립 시 반드시 상급 노조의 비준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범위에서 중화전국 총노동조합이 존재하면서 중국 특유의 단일 노조 체제가 구축되었다. 5. 노동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화 1957년 이전 수년간 여러 건의 파업이 발생했는데 주로 관리자의 난폭함, 불공정한 관료주의 등이 원인이었다. 그 후 공유제 경제의 통제가 강화되고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확립되면서 파업 문제가 완화되었다. 1975년 헌법, 1978년에 제정된 헌법에서도 지속적으로 파업권에 대한 규정이 존속하였다. 그러나 1982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파업의 자유 부분이 삭제되었다. 파업의 자유 부분이 삭제된 이론적 근거는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이고 경영진과의 갈등은 인민 내부의 모순이므로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 자신이 주인인 회사에서 파업할 수 없으며 스스로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업권이 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민간 기업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사실상 노사 분쟁은 빈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이 2007년 12월 제정되어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1회 세자 조정제도에 의한 노동쟁의의 해결도 여전히 시도되고 있다. 2001년 8월 국가를 대표하는 노동사회보장부, 종업원을 대표하는 중화전국 총노동조합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중국기업가협회의 세자가 국가 수준의 세자 조정제도의 수립에 동의하면서 탄생하였다. 5. 중국 노동법제 변화를 통해 본 북한 노동법제. 1. 북한 노동법제의 특징과 내용. 북한의 노동법제는 헌법, 노동법, 형법을 기본으로 하여 노동법의 시행을 위한 노동규율 규정과 노동특별법인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노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노동법제는 노동자에게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공산주의 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개조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관계 법규의 지향점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규율 및 노동질서의 강화에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감독과 통제 아래 기업소와 노동자가 동지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집단적 생산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범이다. 그래서 노동계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가 배치하는 간접 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법상으로는 해고제도가 없다.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남으면 잠정적으로 다른 생산적 작업에 대한 임시 지원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루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이며 일정한 휴일과 휴가가 보장되어 있고 연소자와 모성에 대한 보호 및 산업안전과 위생 등 최저 노동 조건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보수 지급은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에 따라 생활비, 상금, 장려금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 지급되지만 생활비라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임금이다. 북한에서는 노동계약,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 자본주의적 의미의 노동관계 개념은 찾아보기 어렵다. 임금 기준으로서의 생활비 등급표나 생산성 목표 혹은 목표 노동량이라 할 수 있는 노동정량도 노동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다만
경제특구의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경험을 토대로 실험적 의미에서의 노동법제 기반을 조성해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처럼 먼저 특정 경제특구에서 시장 기능을 수용한 후 그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견제하면서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노동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가늠하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처럼 경제특구라는 수단을 통해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한 개방에 대해서는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여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북한 노동법제 변화 가능성과 문제점. 북한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이미 쟁취된 것으로 전제하여 노동법제는 노동자 보호보다는 사회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당정책의 실현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무역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할 수는 있다. 이는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정비를 요구받게 될 것이므로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여전히 중국 노동법제가 공산당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 즉 당의 최고위상과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당면한 정치 노선을 실현하는 도구적 성격을 탈피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도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적 성격으로서의 체제 변화와 노동법제 변화를 밟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경제난국의 타개를 위한 방편으로서 북한의 정책 변화의 조짐은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9년 중국의 중회 합작 경영기업법 제정을 통해 추진한 개혁 개방 정책이 자극제가 되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규범적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별다른 시류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다시 중국의 경제특구 방식을 모델로 삼아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을 지역 개방의 형태로 전환했다. 그 결과 1991년 낮은 선봉지대를 최초로 경제특구로 저징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를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하고 해당 경제특구법을 제정하였다. 이 중에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고 1991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입주기업의 시장 친화적인 법제 구축의 부실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경제특구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2010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개선 조치를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그중 특히 주목되는 개정 내용은 특구의 자치권을 높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노동 관련 하위 규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 2002년, 과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2003년, 은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진화 발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1994년 노동법의 제정이 1980년 광둥성 경제특구조례의 노동 관련 규정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인 발전과 진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성공업지구의 노동법제가 향후 북한의 새로운 노동법 제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노동계약, 채용 및 해고, 노동시간과 휴식, 노동보수, 노동보호, 사회문화시책, 제재 및 분쟁 해결 등 노동 관련 전반은 물론 제재 및 불복 수단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도 노동보호 측면에서 1988년 입법된 광둥성 경제특구 노동조례뿐만 아니라 남한의 노동 관련 법에 유사하다 할 정도로 정비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법규범과 법현실 사이에는 중국 경제특구보다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 그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노동 규정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를 공급하는 노력알선 기업과 외자 기업이 노동계약의 당사자였던 이전의 간접 체결 방식에서 진일보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업은 필요한 노동자를 노력알선 기업에 신청하면 노력알선 기업이 기업에 필요한 종업원을 제공함으로써 고용 자율권의 행사가 아직도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는 초기 심천경제특권은 달리 노동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여전히 북한 당국의 통제 아래 노동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에는 노력알선 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기업이 노동력을 채용하기 위해 기능시험과 인물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동규정은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개성공업지구에서는 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직업동맹과 노력알선 기업과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고 30일 전까지 해고 대상 노동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명단을 노력알선 기관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행에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해고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는 해고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완전 고용을 사회주의적 우월성으로 삼고 있음을 볼 때 실제 노사관계에서 북측 노동자가 해고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실제로 몇 차례 해고의 사례가 있으며 직장장 종업원 대표를 해고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기업가는 지도 총국에 대하여 노동자에 대한 불만, 예컨대 근무 태만, 결근 등을 몇 차례에 걸쳐 항의를 하고 그 항의가 누적이 될 경우 지도 총국에 의하여 해고가 수용되었다고 한다. 임금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임금의 종류,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임금직 불제, 최저임금, 임금 상승률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임금 결정 및 지불 방식도 법제상으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중국 초기 심천경제특구에서도 임금직 불제를 법적으로 채택했지만 실제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역시 노동규정의 임금직불 조항은 실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할 뿐이다. 즉, 입주기업이 임금을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에 전달하면 이를 수령한 후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임금의 직접 지급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임금직 불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는 개성공업지구 노동자와 북한 내 다른 지역 노동자 사이의 형평성, 즉 엄청난 임금 격차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노동계약제와 임금직 불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성숙된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그 이유는 분명 북한 체제의 내적 요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체제의 안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북한 입장에서 대외 개방과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노동법제 변화에 적극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노동법제를 포함한 북한 법제의 변화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통한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그에 따른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6. 맺은 말. 중국은 노동법제 기본적 틀을 사회주의 체제에 두면서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상호 상충되는 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범적 변화를 모색해왔고 중국 노동법제의 이러한 변화는 경제특구라는 지역적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심천경제특구에서 보여준 노동법제 변화는 제한된 지역의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진화와 발전의 과정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되면서 그 성과를 거두었고
사실상 자본주의적 노동법 제도와 체제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적 노동법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경제특구의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경험을 토대로 실험적 의미에서의 노동법제 기반을 조성해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상당 부분 노동법제 기반을 조성했다. 이는 시장 친화적인 노동법제의 수용이라기보다 실험적 의도가 오히려 강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정치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의 노동법제가 북한 전역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은 당분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한 노동법제 변화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통한 북미 관계의 정상화나 나아가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